네, 5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포인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자본시장 안팎에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 가장 관심도가 컸던 사안이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의장의 어떤 원칙적 합의 도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2024년까지 부채 한도 상향한다.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한다. 그리고 2024년 회계년도 지출은 동결하고 25년부터 이 예상 증액의 상환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기대를 해 볼 부분은, 일단 지금 미모리얼 데이 연휴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의회도 쉬고 증시도 휴장인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 이제 의회 테이블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날 당일 순조롭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땡큐 하면서 그냥 넘어가주면 땡큐인데, 정말 땡큐가 되고, 6월부터 미국 정부 행정부와 백악관은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런 상황을 짊어지고 이제 6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의 그 강경파들, 양당 강경파들이 이게 또 간단치가 않아요. 서로 자기들이 지금 손해라고 이 꼴통들이 또 어느 당도 그렇고 어느 진영이나 그렇고 다 이제 꼴통들이 문제죠. 목소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되 상식적이면서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룹들이 지금 목소리를 좀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곧장 5월 31일 상정과 동시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릅니다. 이게 또 의회 차원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기싸움 하면서 뭐 처리를 할지, 아니면 정말 또 뭐 1주, 2주 이런 식으로 또 지연될지, 정말 실제로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실상 디폴트 상황, 그러니까 이 채권이자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때까지 어떤 기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31일에 어쨌든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서 간단하게 라운드업을 했는데, 일단 쟁점별로 좀 짚어보면, 일단 민주당 입장, 백악관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까지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재발할 위험성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상황들. 그러니까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더 찍어내서 시장에 풀고 그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이게 참 저희가 요즘에 좀 자주 언급드리는 부채에 의존하는 그 경제 시스템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건강하진 않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빚으로 지탱한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데 이 건강할 리가 없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찍어내는 게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표를 받기에도 쉽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간단하고, 그런 상황이 민주당이 지금 바랬던 건데 그게 하나가 해결됐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비국방 부문 정부 지출 증액 상한을 제한한 거, 그게 하나의 성과라고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입장에서는 각각 하나씩 조금 얻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 공화당 강경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볼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봐야겠죠. 의회 상황 어떻게 돌아갈지는. 쟁점별로 좀 보면, 부채 한도는 2년 유예가 됐습니다. 31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미국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경제가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사실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완벽하게 이렇게 일체화돼서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양적 완화라는 게 지금 뭐 지난 100년 동안 이 경제 시스템을 어떤 장식했던 그런 이슈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 한 10년 안팎의 상황에서 갑자기 막 부각돼서, 이거 경제학에서도 경제 논리와 현실이 지금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골 때리는 상황이, 전 이거 그래프 보고 나면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 미친놈들이 이게 뭐한 짓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 달러를,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채 한도,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한도 실링이 지금 31조 4천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까지 직접적으로 내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게 우리 팔짝팔짝 뛰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한 가지 쟁점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2025년에 비국방 분야 지출 증액이 이제 1%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조 달러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까지는 상관없는데 비국방, 그러니까 포퓰리즘 제한하자라는 거죠. 그냥 선심성, 이거 조금 뭐 그냥 실업 상태 조금 길어진다라고 막 그냥 실업급여 주고 이런 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상향하는 거. 이게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공화당이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미사용 코로나 자금 회수, 이게 수십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다 회수해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써라. 다 왜 회수 안 하냐 이런 거죠. 또 하나가 이 이른바 푸드 스탬프 아실 거예요. 이 가족 없는 성인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독거노인들한테 이 식비를 주는 건데,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인데, 기존에 49세에서 54세까지. 그러니까 일 더 하라는 거죠. 일해서 네 밥값은 네가 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혜자의 근로 연령을 상향하면서 이 푸드 스탬프 지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이건 공화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요거 하나로 게임 끝난 거예요. 요거 하나. 근데 그 공화당 강경파 애들이 바라보면 막 미칠 노릇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트럼프가 이거 보고 있으면 막 지금 술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 요거를, 야, 이게 모찌가 너무 큰 거다 보니까 나머지가 사실 공화당이 얻어낸 것들도 있지만, 야, 이거 공화당 강경파 애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꼭지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의회 차원에서 그냥 나이스하게 이게 지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게임이 끝나야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도장이 찍히는 건데, 아직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는 게 이거죠.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에 도달을 한 건데, 그 큰 틀이 이 네 가지 정도가 지금 가장 큰 쟁점 사안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충 느끼시겠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은 또 우리가 또 바라지 않는 그런 악재로서 또 작용, 발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 상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기님 어서 오세요. 이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 사회보장에 필요한 어떤 이 선심성 예금들,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돈을 막 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 정부가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순간 약간 좀 열받아가지고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 본위제의 경우에는 금이 백업이 되는 만큼 통화를 찍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마구마구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비트코인의 섹시한 포인트는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 예,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커런시로서 달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이터가 지금 탈달러 가능성을 딱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와 돈을 막 찍어내서 부채 경제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딱 연계되는 그런 이슈죠.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비축 비중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4분기에 58%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20년 최저치.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브릭스 진영 중심으로 탈달러 액션이 더 강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달러 비중 자체가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당장 뭐 이런 상황 자체가 탈달러의 막 어떤, 여기 표현돼 있잖아요. 디달러라이제이션. 이게 막 가속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달러의 시대는 저문다, 이건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건 분명한데, 요런 상황들, 달러가 흔들리긴 흔들리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러 패권을 통화 패권의 전쟁뿐만 아니고 달러의 무기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를 조지는 데 있어서 달러를 통해서 이 달러의 무기화를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강화를 했던 건데, 오히려 이런 조치가 지금 탈달러의 가속화의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스위프트에서 쫓아낸 이후에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 지금 남아도는 원유를 인도가 굉장히 싼 값으로 때려박아서 수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주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인도 모디 총리가 잔머리 엄청 잘 굴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서방이 내려봤자 인도가 싼 값에 다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달러 결제가 아니고 루블화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지금 루블 위안화 결제, 프랑스 기업, 이게 무슨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천연가스 수입하면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지난달이었나요? 벌써 그게 지난달인가? 지난달쯤 그 정상회담 당시에 거의 뭐 이제 프랑스가 브릭스 진영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약간 표면적으로 돈독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의 시그널로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달러 패권이 앞서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저물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작년 상황만 보더라도 전체 외환 거래 6조 6천억 달러인데 이 중에 90%가 달러 결제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달러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학자가 됐든 시장 전문가가 됐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동의를 하는 부분은 당장은 무너지진 않겠지만 달러 일극화 체제에서 통화 다극화 체제 이런 양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극 체제 시스템에서 다극 체제 시스템으로 다극화가 이루어지면서 통화 역시 달러 중심 체제에서 더 다양화되는 다극화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이고, 요 비중은 이 90% 비중은 이 다극화의 어떤 속도가 얼마만큼 가속도를 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들, 이 브릭스 애들이 지금 막 모여서 우리끼리 브릭스 경제 권역을 구축하자, 이미 지금 시작됐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다 지금 멕시코도 브릭스 커런시를, 아니 브릭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브릭스의 리저브 커런시가 될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미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브라질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남미 경제권까지, 남미, 유라시아, 특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크게 껴있잖아요. 먹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프랑스 움직이고 있고,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희한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게 시너지를 내기 시작해서 임팩트가 된다라면 이게 일종의 그런 거죠. 챗 GPT 4.0이 나오기 전에도 AI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뭐 딥러닝 AI가 있었고, 알파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전에 80년대부터 AI, 그 학습형 AI 이 트레이닝 시켜서 막 이런 규칙 같은 거 때려박아가지고 훈련시키는 AI 시스템, 이런 건 80년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챗 GPT가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거는 모든 거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융합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 오디오, 영상 다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규칙을 주입시켜서 그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챗 GPT가 지금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아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브릭스의 이런 움직임도 여차하면 그런 어떤 동시다발적인 시너지 양상을 어느 순간인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금의 어떤 임팩트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해요. 특히나
브릭스 진영에서는 어쨌든 좋든 나쁘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블록체인과 어떤 크립토커런시를 전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브릭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국은 CBDC의 선두에 서 있고 러시아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막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홍콩 얘기 끝났고 하다못해 채굴 지원하겠다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을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에 지금 발전소 짓고 있어요. 예, 어쨌든 뭐 러시아에 대한 호불호, 중국에 대한 호불호, 브릭스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거랑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래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서는 브릭스 진영이에요. 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 뭐 일단 키워드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위안화 CBDC, 루블 CBDC, 러시아 블록체인 결제 진행, 홍콩. 일단 이런 키워드들이 다 브릭스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 아마 뭐 중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그럴 건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크립토 투자자로서는 이런 어떤 상황 변화 이런 흐름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들 사이에서 지금. 반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헛짓하고 있잖아요. 아직 규제 명확성조차 그냥 공허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리플 사건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벼이 보긴 어렵다. 이게 또 하나고 탈달러 얘기할 때 또 이제 지금 달러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채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시스템 지금 작년 4분기에 미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넘겼습니다. 이게 2020년 초에 코로나 때 130% 돌파했었거든요. 5년 전에는 103%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수준의 13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부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근데 계속 부채 시스템인 거죠. 돈 찍어내고 사람들도 하다못해 지금 미국 개인들도 신용카드 돌려막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민간 부분, 기업 말할 거 없고 공공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지금 부채를 통해서 어떤 돌려막기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저변에 깔린 근본 동력은 뭐냐면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언제 지금 이 맛이 간 상황에 대한 청구서를 누군가는 이 청구서를 받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 당장 우리의 어떤 노년 시기가 될지 몰라요. 그 시기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건 지금 굉장히 어떤 이 폭탄을 두 손에 들고 막 뛰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반등을 했죠. 28,000달러 일시적으로 뚫어졌고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받아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갈래로 봤을 때는 여기서 25,000달러로 빠지게 된다라면 2만 달러 폭락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서 잘 받아준다라면 3만 달러 돌파해서 3만 3천 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짚어볼게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돌기 시작하니까 좀 플랜 B도 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걸 근거로 데일리 호들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그래서 플랜 B가 하는 얘기가 역사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세 시작에 주요 저항선을 넘을 준비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전 실현 가격이 29,500달러인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강세장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강세장이 시작 신호로 여겨지는 패턴이 2년 전 실현 가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지금 29,500달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강세장 시작이다. 근데 29,500달러 돌파할 것 같지 않나요? 기분 탓인가?
근데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큰 악재 하나가 거시경제 악재 하나가 지금 수그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중에는 한 3만 달러 돌파 우리가 일시적이더라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맥스 창업자죠 아사히지도 한마디를 했는데 올해 10만 달러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이 거대한 장벽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 전고점 돌파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최고점 찍고 이후에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지금 조금 그냥 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불씨가 너무 많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이 지금 풀렸다 시장에. 그래서 특히나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됐고 생계를 겨우 꾸리는 사람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과의 신뢰, 공공에 대한 민간의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지금 다 깨져 있잖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혐오 사회로 거의 이제 세팅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심각해진다라면 이걸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마겟돈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비트코인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호재를 등에 업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갈 건데 그 이후에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재밌어요. 이거 마이클 세일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후보라도 당신의 표를 넣기 전에 비트코인 권리를 지지해야 하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투표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응답자가 3만 1000명이었고 27일부터 28일 24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와 84% 가까이가 예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후보한테 표를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후보들 몇 명 이미 나왔죠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재선에 어떤 당선될 확률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 이슈가 일단 너무 크고 지금도 치매인지 치매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제 싶은 상황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84세 대통령인데 뭐 비트코인 채굴 세금 30%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표를 줄까?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이제 올드맨인 거죠. 올드맨이 이제 좀 올드하게 이제 남은 세월 그냥 올드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대 유권자들한테는 절대 먹힐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MZ들 무서운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죠. 24시간 3만 2,200명. 이제 갤럽 여론조사보다 이런 게 더 약간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더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4만 5천 달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시세 1온스를 2천 달러로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적정가는 4만 5천 달러. 특히 내년에 이제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이 채굴 비용으로 예상되는 게 4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까지 따지면 4만 5천 달러가 적정 가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70% 정도 더 높게 잡은 거죠. 그래서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뭐 떼돈 벌어서 재벌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죠 이미. 그건 이제 1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 지금 어쨌든 그래도 뭐 주식 투자 대비 의미 있는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JP모건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관적이죠. 골드도 가치는 계속 유지가 돼.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거고. 근데 피아트 머니, 달러를 중심으로 한 피아트 머니 체제는 끝났어. 좀 재밌으면서 동시에 좀 직관적으로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